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유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박도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오늘은 행복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행복, 인간은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을 보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 이제 교수님이나 저나 좀 이제 나이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 얘기하면은 싫어해서 잘 옛날 얘기 안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 때가 먹고 살기는 지금보다는 좀 어려웠잖아요. 조금 더 옛날로 하면은 사실은 못 먹어서 굶주린 분들도 계셨고요. 네네. 그런데 그때 분들은 지금의 보다 더 행복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로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우울하다, 삶이 싫다, 이런 게 굉장히 높다잖아요. 뭐 자살률 이런 얘기하면서도 OECD에서 굉장히 높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예전에 비해서요,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잘 살고, 동물로 얘기하면 잘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단 말이죠. 그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 네.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네. 우리 지난 강의에서 말씀한 것처럼 식욕과 성욕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쉽게 예전보다 더 추구되는 사회인데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안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원래 근본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요,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난 1강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러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행복을 정의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그 바운다리가 있거든요. 범위. 이걸 외연이라고 그러고,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내적인 의미를 내포라고 그러는데, 외연과 내포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겠다, 이런 거는 대학에 가겠다라는 거는 도달 가능하거든요. 뭐 노력하면 갈 수 있고 노력 안 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늘 변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요게 행복이었다가 요랬다가.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거나, 학생들은 연애할 테니까요, 아마 경험 있을 겁니다. 저처럼 남자면 특히 더 많이 동감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거나 그러면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상대 배우자인 여성이, 여자친구건 부인이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뭐 이런 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말.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너무 무서워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왜 무서우냐면 그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냉정하게 이제 오늘은 교수처럼 말을 해보면, 집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 마음이라는 거에 외연과 내포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야.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내 마음이 막 변해. 어젠 이거였는데 오늘은 이거예요. 어제는 짬뽕 먹었더니 너무 즐겁다는데 오늘은 짬뽕 먹으면 화를 내는 거죠. 자, 이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행복이라는 개념을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정말 똑똑해서 한든 말이 소확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사실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아니라 그게 행복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요거라고 생각해서 정의하면 그게 행복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행복을 허황되게 크게 잡는 거죠. 이러다 보면 큰 거를 도달할 수도 없고, 도달해도 그게 아닌 거죠.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결혼을 늦게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결혼을 못하니? 너의 이상형은 뭐니? 넌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니?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도 원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예쁘거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착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들어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의 내연 외포 이런 거 알기 전이어서 하고 생각했어요. 왜? 걔가 얘기하는 착하다라는 말의 내포와 제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말의 내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근데 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마음도 착하고 돈도 착하고 몸매도 착하고 키도 착하고 집안도 착하고 나쁜 녀석이었습니다. 평생 결혼 못 하겠죠. 이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게 방금 말했던 내 친구의 것처럼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들은 행복한가요, 교수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요. 그렇군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사람의 기준으로 항상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동물. 앞선 강의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두 가지 욕망 정도가 채워지면 동물은 행복할 거라고 네. 사람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들이 돼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들이 또 추구하는 또 다른 행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거나 행복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우울한 건 확실히 있어요. 동물도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요? 이 신경 신호 전달에 네. 관련된 그런 기작 같은 것은 동물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 뭐 행복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그게 어떨 때는 너무 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럼으로써 드는 게 이제 상실감. 그 상실감은 곧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스트레스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시죠. 아니 우리가 지금 요새 인간 사회 생활에서 늘상 달고 사는 말이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란 말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스트레스란 말이 없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영어여서 없기도 했고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갑자기 스트레스란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개념의 데피니션이 생기면서 그 의미가 강화되고 증폭될 수 있거든요. 왜 병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냥 가려운 건데 그거를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게 엄청나진 것처럼 인간이 의미 부여를 하는 것처럼. 근데 아무튼 스트레스는 초등학생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받죠. 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도대체 그건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뭐야라고는 많이들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스트레스를 잘 모르는군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사실은 필요한 거였지만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지금 너무 다른 쪽으로 변질돼서 우리한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필요하긴 한 거네요.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반응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영양이 있고 그 뒤를 배고픈 사자가 막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양 이렇게 소 비슷하게 생긴 이렇게 때로 막 움직이는 애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떼서 이제 먹잇감을 계속 쫓아다니죠. 네네. 그 도망가는 영양의 그 상황을 딱 보시면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한테도 똑같이 옵니다. 걔 입장이 돼서 이제 감정이입을 하시면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죠.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촉진시키는 게 있고 억제시키는 게 있어요. 먼저 촉진시키는 거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시야 확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다음에 호흡이 가빠져야 되죠. 산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순간적 에너지를 왕창 써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들이마신 산소를 빨리 공급을 해야 되니까 혈액순환이 빨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저장해놨던 근육이랑 간에 저장해놨던 포도당 사슬인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글라이코젠이라고 부릅니다. 글라이코젠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걸 또 연구를 하는 게 스트레스 생물학에 또 한 획을 그은 노벨상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라이코젠을 빨리 분해를 해서 많은 영양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촉진시키는 거고요. 억제시키는 거는 뭐냐면 그 순간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는 다 억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양이 도망가기 전에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뱃속에 소화가 안 된 풀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그 풀을 더 소화시키는 게 그 순간에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소화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몸을 침입하는 침입자들,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등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고쳐도 되지. 지금 잡아먹히면 그만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또 떨어뜨리는 건 뭐냐면 종족 본능, 성욕이죠. 예, 예. 그게 필요할까요? 그 당시에 살고 나야 내 자손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나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 기능도 억제시킵니다. 이게 동물 지금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동물한테 일어나고 있는 반응인데 그것이 똑같이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요. 사실 우리도 이 반응은 영어로 얘기하면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부르는데 이 반응은 생존에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자전거나 차가 확 다가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예. 또는 저처럼 대중 앞에서 강연하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잘하시잖아요. 식은땀 나고 똑같이 아까 동공 확장되면서 뭐 이렇게 그런 등등의 반응들이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롭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스트레스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생존에 굉장히 필요한 반응이잖아요. 그죠? 목숨을 살리는 반응이니까. 네, 네. 그러나 이게 사람 사회에서는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시험 때 돼보세요. 예. 주변에 골골하죠. 예. 감기에 걸리고 소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오는 사람들은 성기능 장애까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사람 사회에서는 이제 만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다양해요. 대사 질환, 암 등등, 암을 유발하고 등등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럼 이런 반응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예. 그 역사가 좀 재밌긴 한데 스트레스란 말 자체는 이제 물리학에서 쓰던 말이에요. 무슨 긴장 뭐 이런 것에서 가져온 말이고요. 1930년에서 50년대쯤 이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찾게 되고 네. 그 호르몬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막 연구하는 게 시작될 때였어요. 근데 호르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예. 시료가 필요한데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료가 정소랑 난소였습니다. 크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추출물이 여러 가지 동물의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런 기관에서 만든 어떤 화학 물질이 또 다른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호르몬의 발견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너도나도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제 셀리아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박사 학위를 졸업하시고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뭔가 연구 주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 주제가 필요해서 이제 뭘 연구를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할까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고민하다가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다가 이제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나도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난소에서 추출한 어떤 물질을 많이 옆에 실험실에서 하고 있으니 그걸 좀 받아다가 나도 이제 이 쥐에다가 이걸 주사를 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등등을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쥐를 키워야 되겠죠? 예. 그 쥐는 생쥐는 요만하지만은 실험용 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레지죠, 레. 예. 이만하거든요. 그만하죠, 레슨. 이걸 이제 다 케이지에다가 장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키우는데 이 사람이 쥐를 처음 키워본 거예요. 스트레스구나. 그래가지고 쥐를 키우는 게 서툴러서요. 예. 맨날 쥐가 바깥으로 나와서 맨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쥐가 도망다니니까 그거를 아침에 실험실에 가면은 돌아다니는 쥐를 잡는 게 그 사람의 일입니다. 빗자루 가지고 때리고 맨날. 그랬는데 뭘 발견했냐면 이 쥐 그냥 그냥 자기 집에 잘 그대로 있던 쥐하고요. 맨날 도망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은 쥐하고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 반응이 아니가 완전히 다른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자극을 막 줘봤습니다. 때리는 거 말고 좀 미안하긴 한데 생물학에서는 또 이런 실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을 많이 줘봤어요. 아주 추운 데다가 둬보기도 하고 너무 뜨거운 데다 둬보기도 하고 또는 아예 굶겨보기도 마치 굶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자극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반응은 똑같아요. 이러한 반응은 나중에 해부를 해서 보거나 뭐 이렇게 다른 생리적인 반응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극은 달라도 반응은 공통적으로 온다. 이게 이제 이 스트레스 바이올로지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트레스 바이올로지가 또 생물학에서는 역사에서는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이까지만 하더라도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의 이 육체와 정신은 분리돼 분리돼 있고 있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기계론으로 생각을 해서 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스트레스 바이올로지를 우리가 알면서부터는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주고 지배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도 되죠.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힘들어지면 다시 또 그게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 생물학에서 이 스트레스 바이올로지를 알면서부터예요. 이 생물학에서는 진짜 과학적으로 그걸 검증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동양에서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동네 어머니들 다 알고 계셨거든요.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라고 해서 등짝을 스매싱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신이라는 게 등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신이론론, 심신이원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 읽으신 책 속에 다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라는 게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카르트는 정신과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세계를 갖고 있었으니까 무엇이 들어온다 생각했지만 동양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있는데 몸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신이. 몸 안에 어디 있을까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 다친 사람은 못하니까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심장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 정신이라는 것과 몸은 같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전통이 요즘 많이 끊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똑같은 건데 우리가 막 즐거워지면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쾌락해지면 웃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로워도 웃으면 오히려 거꾸로 스트레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 즐거워지는 것이냐 즐거우면 웃는 것이냐 이 논쟁이 사실은 크게 동양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웃어 이건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하버드대의 그 에릭 에릭슨 교수가 말했던 청소년기 그 이야기를 네. 그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이 아직도 청소년기 같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의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후에마이로 시작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갈등을 갖는 거죠. 그전엔 별로 생각 안 하다가 난 누구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청소년기 시작은 이런 거죠. 애들이 야, 너 공부 못하면 어때? 미술은 잘하잖아 라고 말을 하면 그 애는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이제 직접 말하건 말하지 않건 미술 잘하면 뭐해?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영어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분은 아이디얼 셀프와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 히스토리컬 셀프가 분리가 되면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육체처럼 이게 분리되면서 둘 사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컨플릭트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동물은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 모르니까요.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나는 어떤 거지? 나는 누구지? 하면서 자신의 정신과 자기 주체성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여기도 잠시 놔보고 난 요건가? 영어로 그야말로 어태치먼트를 하는 거죠. 여기도 놔봤다가 아니다 보다 그러면 요것도 들어서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렇게 막 하다가 청소년기의 끝은 나는 누구다. 라는 것으로 끝난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반응인데 딴 사람이 야 아까는 그거 있잖아요. 너 공부 못하면 어떠니? 미술은 잘하잖아. 그랬는데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야 넌 공부도 못하니 바보야. 미술 그깟 거 잘하면 뭐해? 라고 해도 이 청소년기 마지막에서 자기 정체성 아이디얼 셀프와 히스토리컬 셀프의 컨플릭트를 극복해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괜찮아. 난 미술은 잘해. 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식의 과정이 소위 말하는 자기 정체성을 갈등하는 청소년기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이미 결정이 된 성인들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런 학술적 개념들을 얘기하셨죠.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제 거기까지는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이상적인 아이디얼 셀프와 히스토리컬 셀프가 갈등을 일으킬 때 그럼 이 둘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사실 간단한 거죠. 안 간단한데 간단합니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낮추던지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올리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자기가 불만족스러운데 이거를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또 아니면 이걸 내리면 되는데 이거 내리고 싶지는 않고 이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몸은 다 컸지만 정신적으로는 청소년기를 계속 겪는 게 아닌가. 그게 스트레스 유발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은 그런가요? 교수님. 아유, 글쎄요. 동물이 인간처럼 그렇게 복잡한 지는 못하겠죠. 네, 복잡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난 이후에 여러 분야를 연구를 하는, 특히 임상적으로는 뭐 암을 연구하는 분들 또는 대사 또는 모든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자기 분야의 걸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다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스스로 이 스트레스를 좀 줄이거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최고로 많이 받았지만 최고로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사람을 우리 고전 이야기에서 찾아보면 네. 춘향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춘향이요? 네. 춘향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지만 네. 결국은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끝낸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노력을 해서 끌어올리는 이 노력, 아니면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끝으로 내리는. 우리 어릴 때, 요즘은 아닌데요. 우리 어릴 때 너 커서 뭐 할래? 막 이런 거 동네 어른분들이 모여요. 그러면 나는 대통령 될래?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나는 장군 될래? 뭐 이랬거든요. 걔네들 다 대통령도 아니고 장군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그것이 되겠다는 그 모습을, 이상적인 그 모습을 낮춘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이 낮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남들이 너 훌륭해라고 자꾸 말로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고, 남들이 너 이상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춘향이는 뭐 오늘 우리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기녀였거든요. 조선시대 기녀는 무조건 기녀예요. 천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천민하고 똑같다는 거는 어떤 것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없는 거죠. 네. 여기서 권리가 없다는 거는 먹는 것, 입는 것, 아주 사소한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는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했는데 이건 사랑한 거 틀림없거든요. 이몽룡이 떠난 후 이 춘향이는 변학도가 오니까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는 걸 거부하잖아요. 그거는 변학도가 못생겨서도 아니고 변학도가 싫어서도 아니고 변학도를 비롯해서 변학도가 와서 이 춘향이하고 같이 수청을 들고 지내다가 변학도가 떠나면 또 딴 사람이 오겠죠. 그럼 또 딴 사람하고 지내다가 얘가 또 가겠죠. 춘향이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히스토리컬 셀프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뭐냐? 기녀다. 내가 원해서 기녀가 된 건 아니지만 오늘 뭐 그 얘기까지 못하지만 춘향이는 기녀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고 기녀가 맞아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천한 기녀였으면 자식은 무조건 기녀예요.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던. 자신이 생각하는 히스토리컬 셀프는 이렇게 높은데 내 현실은 이거죠. 근데 이 두 개를 겹치고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노력은 하는데 사회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춘향이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춘향이는 끝까지 수청을 거부하고 자기 문제를 한 거는 정말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나는,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정신은 내 거야라는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기녀의 몸은 자기 게 아니에요. 냉정한 말일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면 기녀는, 종이나 기녀나 노비는 집에서 기르는 돼지나 닭이나 소하고 똑같은 거였거든요. 죽일 수도, 인간이니까 안 죽인 게 아니라 함부로 죽이면 자식을 못 낳아서,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죽이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재산이 늘지 않아서 안 죽였을 뿐이지 언제든지 쉽게 죽이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개나 돼지나 상관없는 이 존재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나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나는 이몽룡하고 나는 사귈 거지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라는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하게 말한 거죠. 변학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 갑자기 돼지가 야, 왜 나를 돼지우리에서 키우냐 이런 말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 관념은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어떻게 했냐? 내 몸은 내 거야. 내 성적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라고 말한 것이 혁명적이고 중세적인 가치를 부숴낸 근대적인 사고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는 죽어도 절대 못해라고 하는 순간 자신의 히스토리컬 셀프를 객관적으로는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결정함으로써 그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춘향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물론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 결정권에 네. 대한 그런 스스로의 자존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라고 자존감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네.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 말을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 훌륭해라고 한 데서 내가 조금도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 이상해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나야 라는 사고, 그 얘기는 나는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가 아니라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야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춘향이가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했던 그 어떤 정신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과 육체가 우리 몸에 같이 있는 것을 총화한 그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도 스트레스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같이 또 조별로 나눠서 읽었던 것, 학생들이 발표했던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고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는 삶은 아니죠.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아까 영양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만성적이고 과잉으로 있는 스트레스는 그것은 결코 온당한 건 아니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각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인 행복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는 뭐 생물학적으로 끌어낼 얘기는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고 있던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싶었고, 그것을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물학에서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에서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생물학 또 호르몬 이런 쪽으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은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언어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셔서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명징한 어떤 의사 전달 이 부분부터 시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더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기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 뭐 전쟁이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문제와 외적으로 가해지는 부분,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떤 강연이나 내용보다는 그건 제시 정도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사전에 미리 읽게 하는 어떤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읽고 발표를 2명이 사전에 이 교수자 대담이나 강의 전에 하니까요. 거기서 제시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아마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설득적으로 다가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과학적인 부분은 좀 더 논리적이고 정밀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적인 부분도 그냥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방향이 가능하다라는 좀 제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학생 스스로 내면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 부분을 하시면 아마 교수님들도 노하우 많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가 지금 다른 주제나 또 다른 어떤 메토리얼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좀 더 풍성한, 그 다음에 더 나은 강의를 아마 개발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